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은 슬아의 아이가 2명이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금은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고 저희 가족 4명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일에 관해서 말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저와 누나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학창시절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아버지와 워낙 친하지도 않았고 대화도 적었던 편이어서 아버지의 죽음이 그닥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항상 빚을 지고 다니셔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드디어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가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며 화를 불같이 냈고 틈만 나면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면 저희 집안은 항상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고모는 미친 듯이 울어댔고 그러다가 화가 나서는 어머니에게 쌍욕을 하셨죠. 아버지의 제삿날마다 어머니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항상 맞고만 계셨고 상황이 종료되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동안을 울다가 나오셨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평생 아버지가 쌓아놓은 빚 때문에 일만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야 조금 빛을 보려고 하니 고모가 난리였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내뱉은 고모를 말리면서 도대체 저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냐고 하면 저도 똑같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맞고 있으면 고모를 힘으로 뜯어 말리셨어요. 차라리 자기만 때리고 아들은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모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셔서는 온 집안의 물건을 던진 채로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저는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고 당장 돈을 벌어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모는 저와 어머니만 싫어했지 저희 누나는 좋아했습니다. 몰래 누나한테만 용돈을 주거나 옷, 신발을 사준 경우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둘이 연락해서 자주 놀러도 다녔죠. 솔직히 누나한테 어릴 때부터 배신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맞고 있을 때 찍소리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봤거든요. 어머니 편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고모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한테 고소하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다 자기 죄라고 하면서 맞고만 있었죠. 솔직히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긴 했지만 지금 부모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에 혼자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평생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네 아이는 내가 키워주고 싶구나 라고 하셨고 저한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엄마 마음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고모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머니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 결론을 내렸어요. 어머니의 편을 더 늘리기로 말입니다. 우선 누나는 이미 고모 편으로 마음이 돌아간 것 같고 어머니 편은 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편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마침 연애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정말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와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제 아내를 좋아했고 저희는 같이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누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진 않았지만 고모의 지원 아래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고
제가 어머니와 아내까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을 닥치는 대로 했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살았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내는 자기도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이 타고 나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나 싶습니다. 확실히 아내와 제가 둘이서 보니까 조금 여유로워지기도 했고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축복이라며 임신을 축하해 줬고 저는 성심성의껏 아내를 보살폈죠. 매일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하나씩은 꼭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가 잘 하지 못하는 집안일도 다 하고 쪽잠을 잔 뒤 다시 새벽에 출근을 했죠. 다행히도 집에서 어머니가 아내 대신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해주셨고 아내가 보살핌도 많이 받아서 아내가 기뻐 보였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제가 벌어야 하는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적으니까 마음대로 돈이 잘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서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 휴식은 사치였고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교도 당연히 진학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누나는 고모의 지원 아래에서 대학교도 졸업했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핑계로 놀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긴 하지만 대화가 전혀 오가지 않는 사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아무튼 저는 아내가 임신하는 동안에 일을 한다고 많이 챙겨주지 못했어요. 만삭이 될수록 아이 둘의 아빠라는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일부러 일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기 직전까지는 제가 많이 보살펴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챙겨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는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있어주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합니다. 아내에게는 온통 미안함 투성이네요.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쌍둥이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제 가족들은 꼭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 현실은 상상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열심히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어도 금방금방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다 보니까 돈도 2배로 많이 들었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다. 매일 밖에 있어서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게 아직도 한이 되네요. 그 흔한 소풍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집은 매일 어머니와 아내가 육아전쟁을 펼쳤고 밖에서 저는 돈을 벌어야 했죠. 누나는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집을 나가 고모와 함께 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갈수록 드는 돈이 많아졌고 저는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고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가끔씩 가슴 쪽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체해서 그런 줄 알았고 너무 급해서 혼자 병원에 갔다 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시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생각보다 병원비가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돈밖에 몰랐고 가장으로서 부담감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지금도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나가게 된다면 정말 무너질 것만 같았죠. 어머니는 저에게 자신이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해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울음의 의미를 아셨는지 제 손을 잡으시고는 이 엄마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려. 나 수술 안 받을 거니까 네 쌍둥이들이랑 와이프 끝까지 책임지렴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이런 못난 아들이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방에서 나와 혼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불효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웠고 옆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어머니와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갰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암은 점점 더 심해졌고 병원에서도 당장 입원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주위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충당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나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나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실 동안 결혼도 했고 지금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남매는 전화를 하지 않는 사이여서 누나의 전화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그런데 누나가 하는 말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내가 엄마 병원비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내가 못 해드렸던 거 이제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원래 저희 집에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아예 무관심했던 누나가 그 비싼 병원비를 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누나가 저희 집에 무관심하냐면 제 친누나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고 고모의 딸인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결혼하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지 드디어 효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 꼭 갚겠다고 했죠. 어머니도 너무 고마워했고 그날부터 저희 집은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원래 집에 잘 오지도 않았던 누나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매형이랑 같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저희는 오히려 집에 사람도 많아지고 북적북적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 집에 누나와 매형이 자고 가는 날이었어요.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혼자 거실에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집이 워낙 작다 보니 매형이랑 누나는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잡니다. 그리고 대화 소리도 잘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열기 전 문에 귀를 대고 매형과 누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효도를 하는 줄 알았던 누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병원비 내주면 엄마가 우리한테 미안해서라도 사망보험금 주지 않을까? 내가 의사랑 이야기해봤는데 수술을 받아도 많이 살아야 1년이래. 나이를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서 조금의 투자한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매형은 누나의 말에 좋다고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미친 듯이 났고 당장 방문을 열고 그들에게 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죠. 그런데 옆에서 언제 깼는지 아내가 제 손을 턱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아내도 매형과 누나의 대화를 다 들었겠죠.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알았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누나에게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상처받을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잘 끝났고 병간호는 제 아내가 하게 되었어요. 누나와 매형은 수술이 끝나고 집에 한 발자국도 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수술 후 괜찮은지 안부 연락도 전혀 하지 않았죠. 아마 어머니도 내심 속상하셨을 텐데 수술비를 딸이 지원해줬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일만 하고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어머니의 병간호와 쌍둥이들까지 돌봐야 했어요. 저한테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고맙다, 미안하다 밖에 없었어요.
누나는 다시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그동안 어머니는 아내의 병간호 덕분에 몸도 많이 괜찮아지시고 나름 일상생활도 하세요. 어머니는 최근 들어서 제 와이프를 딸로 삼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시 저희 집은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로 돌아왔고 늘 일상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낮에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만에 누나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을 하지 않는 누나인데 말이죠. 솔직히 저번 일로 누나한테 많이 실망하기도 했고 배신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무슨 영문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나 얼마 전에 엄마 집 가서 엄마 방 안에서 보험 서류 봤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얼만 줄 알아? 무려 5억이야. 내가 이거 진짜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동생이니까 말해주는 거야. 내가 70%, 네가 30% 가져. 너 쌍둥이들 때문에 내가 인심 쓴다. 엄마 분명히 내가 수술비 내줘서 감동받아서 나한테 사망보험금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야. 고맙지? 전 그 말을 듣고 제 몸에서 누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것조차 혐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같은 남매인데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화나고 가슴에 무언가 막힌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누나 말대로 어머니가 누나한테 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나한테 줄 바에는 차라리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신데 어떻게 벌써 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까요? 사망보험금 때문에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줬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누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았어요. 거의 없는 사람이다시피 살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니 누나가 먼저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질 수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말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일하고 쌍둥이들을 돌보고 어머니와 하하호호 떠들었죠. 그렇게 반년을 산 것 같아요. 반년 동안 누나는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연을 끊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노래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이 간이 안 좋아서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유방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가 지금은 합병증으로 간이 안 좋아지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의사 말에 의하면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이식하겠다고 했지만 간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과체중이어서 우선 살을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유방암에 걸리셨을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아직까지 한으로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만회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어머니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꼭 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고도 비만으로 살아와서 다이어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를 갈고 살을 뺐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연락이 와서 미친 듯이 말리더라고요. 너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잊었어? 엄마 사망보험금이 5억이라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늦는데 네가 지금 엄마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려고 간이식을 해? 너 지금 네 쌍둥이들 생각은 안 하니? 네 와이프는? 가장이 돼서 이렇게 책임감이 없으면 어떡해? 누나는 저에게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나무랐습니다. 저는 누나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죠.
저도 간이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건지 잘 알아요. 저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3명이나 있으니 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간이식을 해보라며 권유했어요. 와이프가 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적 같게도 30kg을 감량했어요.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다이어트를 너무 장기간 동안 했었던 탓일까요? 어머니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이제 간이식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그만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아내한테 듣고 펑펑 울면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수면제를 먹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셨을까요? 저는 그곳이 떠나가라 울어댔고 누나와 매형은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얘기만 했고 사망신고 언제 하냐고 저를 닥달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누나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말이죠. 장례식장 내내 울면서 보냈고 사람들도 저희 남매가 워낙 극과 극으로 태도가 달라서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번을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죄송했지요. 아내는 저뿐만 아니라 쌍둥이까지 돌봐야 했기에 더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오로지 머릿속에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누나는 기쁜 마음으로 변호사를 맞이했고 저는 넋을 잃은 채 바라만 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상속한 사람은 바로 누나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남겨진 유산까지 싹 다 말이죠. 저와 아내는 믿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누나가 당당하게 무조건 자기가 상속받는다고 생각해왔기에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는 돈 욕심 전혀 없었고 돈보다 어머니가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단호하게 제가 상속을 받는다고 했고 누나는 화를 미친 듯이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 유방암 치료비 냈으니까 그거 갚으라고 합니다. 그 돈을 받아야 한다며 저를 고소했고 저는 오히려 우습더라고요. 결국 어머니 전담 변호사님과 함께 합심해서 판사 앞에서 빌린 적이 없으니 갚을 돈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있었고요.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그렇게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누나도 이제 지쳤는지 포기하더라고요. 결국 저희의 피 튀기는 싸움이 끝이 났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차마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가족의 연은 절대 못 끊는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누나와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소름 돋고 역겨워요. 그런 악마 같은 사람과 남매라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지금은 쌍둥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저와 아내 이렇게 넷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저와 결혼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아내한테도 이제라도 아내만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겐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와 함께 자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 진원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보기에도 힘들고 알기에도 힘들고 믿는 것 또한 힘든 일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와 진원이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와 진원이는 사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친형제와 다름없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말 서로의 속사정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인 셈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는 버림을 받았단 것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한방눈처럼 펑펑 쏟아지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고아원 원장님이 눈을 치우기 위해 비지를 하려고 나왔었는데 문득 고아원 정문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네모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뭔가 하는 마음에 열어보았더니 속옷에 꽁꽁 싸매진 채로 자고 있었던 제가 담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제 배 위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제 이름과 생일, 혈액형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사랑으로 키워달라고 적혀 있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아원에 들어오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원이가 저희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진원이도 나중에 커서 알게 되었는데 진원이를 구출했던 빌딩 한 채가 큰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건물 한 채가 전소될 정도로 아주 커다란 불이었고 진원이는 기적적으로 큰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 중 진원이만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원이를 구출했을 당시 진원이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진원이에게만 젖은 수건을 덮어 숨을 쉬게 했고 진원이를 온몸으로 껴안아 타지 않게 지켰다고 하더군요. 소방관 한 분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 겨우 진원이만 구할 수 있었고 이미 너무 늦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진원이 어머니는 소방관에게 진원이를 맡기면서 제발 아이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비셨다고 해요. 소방관은 어머니께 아이를 바깥으로 데려다 주고 올 테니 조금만 견뎌달라고 얘기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아이를 건네는 바로 그 순간 빌딩 배관에 흐르던 가스가 터지면서 작은 폭발과 함께 불길이 더 거세졌고 그렇게 진원이는 온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둘 다 갓난아기였던 시절에 고아원에 오게 되었고 나이도 동갑이었기에 저와 진원이는 누구보다 서로 많이 싸우고 미워했지만 그만큼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었어요. 마치 형제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가 다 차서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을 때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더욱 돈독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갔고 진원이는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저희는 한 형제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었죠. 그렇게 저도 졸업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고 운 좋게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원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볼도 발글에 붉히고 있고 목소리도 상기되어 있는 것이 들떠 보이는데 진원이는 점잖은 아이라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심장을 부여잡고 있길래 어디 아픈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진원이가 입이 귀에 걸릴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제게 소리를 지르듯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줄도 정말 까맣게 몰랐었거든요. 하도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근처에 위치한 은행을 자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상 은행에 가야 할 일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은행원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원이는 숫기가 없어서 여자들에게 말도 잘 못 붙이고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진원이가 정말 운명적 이끌림을 느꼈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살면서 내볼 용기를 끌어모아서 겨우 용기를 내서 업무가 끝나고 난 뒤 메모장에 자신의 번호와 이름을 적어서 건네고 난 뒤 도망치듯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도 연락이 안 와서 다시 한 번 더 가봐야 하는 건지, 이제 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호기심이 들어서 나왔던 상대방 쪽 여성분께서도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저희 진원이가 마음에 많이 들었던 모양인지 진원이가 용기를 내서 한 고백에 수줍게 웃으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말 예쁘게 연애를 했습니다. 당연히 전 진원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친형제와 다름없는 친구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 여성분을 소개받았죠. 실제로 보니 진원이가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더 예뻤고 청순하셨으며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랑 진원이와 나이도 한동갑으로 같아서 처음 본 날에 말을 놓기도 했죠. 되게 조용하고 청순하게 생기셔가지고 막상 말을 놓고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털털하고 쾌활하신 것이 진원이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여성분의 이름은 진주였습니다. 진주 씨는 마음씨도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났지만 저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던 사실이 본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어쩌다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술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워낙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진주 씨에게는 참 별 얘기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원이와 제가 고아원에서 갓난아이 시절 때부터 함께 자랐단 이야기에 정말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대신 울어주고 너무 장하고 멋있고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날 저는 참 가슴이 따끔따끔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없이 자란 것은 아주 큰 약점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았으면 받았지 절대 장점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진심 어린 위로를 대체 언제 받고 말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진주 씨가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진주 씨도 참 저희 못지않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진주 씨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날 운이 좋게도 자신만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고 했죠. 그때 진주 씨의 형제가 너무 아파서 진주 씨가 병을 옮게 될까봐 진주 씨만 할머니 집에 옮겨놨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진주 씨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고로 모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도 참 많이 힘든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할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머니는 병세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며 아주 담담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쩜 또 이렇게 기구한 팔자들끼리 어울리게 되었는지 저희가 처하게 된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웃기다가도 서로가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온 사실이 대견해서 처음 봤던 날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진주 씨와 진원이는 제게 둘도 없는 친구와 형제가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도 나날이 갈수록 깊어져서 두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저도 진원이도 서로 가족이라 부를 정도의 사람은 고아원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저희 서로를 제외하고는 없고 진주 씨도 가족이 돌아가신 할아버님과 병원에 계신 할머니만 있다 보니 상견례는 자연스레 취소가 되었고 진원이가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 정도로 되었어요. 진주 씨도 진원이와 함께 저희가 나고 자란 고아원에 가기로 했고요. 두 사람은 사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워놓은 이후였습니다. 저도 그 사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진원이와 진주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겸사겸사 여자친구와 동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여자친구도 진주 씨만큼 예쁘고 착하고 참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소소하게 교회에서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 아주 소박하게 결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고, 이미 두 사람이 살 집도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진원이와 진주 씨는 결혼 준비를 함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가 자꾸 안 좋아져서 병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이 점점 미뤄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좋은 상태가 되시는 날이 오게 되면서 진원이도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있으셔서 상태가 워낙 오락가락 하셨기 때문에 이때다 싶었을 때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진주 씨의 할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도 함께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간 진원이를 보자마자 할머니께서 진주 씨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진주 씨의 친할머니셨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하시며 엉엉 우시더랍니다. 처음엔 진주 씨가 당황을 했다고 했고, 그 뒤부터는 할머니가 치매셔서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으신 거였구나 했다고 해요. 진원이도 당황스럽긴 매 한 가지였지만 이미 할머니의 병세가 얼마나 깊고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기에 네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서 넘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진원이가 갈 때마다 할머니께서 아범아 하시거나 혹은 진주 씨의 아버님 이름을 부르시며 얘기를 꺼내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원이는 병원을 오지 않고 진주 씨만 병원을 찾아갔던 날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때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러다 진주 씨에게 얘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진주 미안하다. 할미가 다 미안해. 늙으면 죽어야지. 우리 진주 결혼식 하는 것은 보고 죽어야 하는데 할미가 그날은 제정신이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구나. 우리 진주 어쩜 벌써 결혼도 할 나이가 되었을꼬. 할미가 진주가 데려온 그 청년을 보니까 우리 진주 남자 보는 눈 하나는 날 닮았구나 싶었단다. 딱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가 생각나는 아이더구나. 참 닮았어. 많이 닮았어. 우리 진주 장하다. 너희 부모 불에 타서 죽고 젖도 덜 땐 너만 남았을 땐 눈앞이 정말로 깜깜했는데 이렇게 참하게 잘 자라주어서 할미가 고맙다. 고마워. 진주야, 너무 고마워. 하시면서 눈물 지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진주 씨는 그 말을 듣자 이상한 위화감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진원이와 진주 씨의 부모님도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더라.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하게 되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취향도 비슷하게 같았고 어쩔 때는 서로의 생각이 읽혀지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통했고 실제로 진원이와 진주 씨는 서로 닮아 보여서 남매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름도 김진헌, 김진주로 두 글자씩 서로 비슷하니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처음엔 아닐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진주 씨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결혼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주 씨에게 설마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 진주 씨는 몰래 진원이와 자신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로 의심되고 있고 형제로 추정된다는 결과였죠. 진주 씨는 그 결과를 들었던 순간 청천벽력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소할 수도 없었고 주위에 설명하는 것도 막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나고 있었던 진원이란 남자 없이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할머니에게 죄를 짓는 심정이었지만
수면제를 처방받아 서류로 검사 결과를 확인 사살받게 된 날, 진주 씨는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진주 씨가 받은 결과지대로 두 사람은 이란선 쌍둥이가 맞긴 맞았던 것인지, 그날 왠지 쎄한 기분을 느낀 진원이가 진주 씨네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바로 응급차를 불러 위세척을 시키면서 진주 씨는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진원이로부터 연락을 받아 진주 씨가 실려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려 눈을 뜬 진주 씨는 저와 진원이를 보더니 목을 놓아 엉엉 울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겪기 힘든 이야기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으니까요. 진주 씨는 말하더군요. 자신은 진원이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목숨을 끊고 싶었다고. 이제껏 부모님이 너무 많이 그리웠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서도 늘 불안했다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보다 자신의 조부모님이 훨씬 나이가 많으니 누구보다 빠르게 이별을 준비해야 하고, 할아버지를 보내고 할머니가 아프신 뒤로부터 자신이 의지할 곳은 없었답니다. 그때 진원이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만 생각했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 불행했다거나 싫었단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추스려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이 살란 소린 자신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진원이 둘 다 어찌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 누구보다 저희 두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우는 진주 씨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저희 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날 내려진 결론은 결혼식은 미루기로 했지만 헤어지진 않겠다고 결론 내렸어요. 사실 이 결정이 쉽게 이해받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했고 지지했으며 이해가 되더군요. 세상에 둘만 남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진주 씨의 할머니께서 결국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진원이는 그렇게 돌고 돌아 만난 할머니께 어리광도 부려보고 손주 취급도 받아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늦게 만났고 그 때문에 이미 늙고 병들어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께 더 큰 충격을 드릴 수 없다며 할머니께 아들 노릇만 톡톡히 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은 진원이가 하더군요. 아마 진주 씨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은 한국에 없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1년 정도 지나 외국으로 둘이서 떠나버렸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배척받을 만한 이야기이고 이해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친혼이라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제가 진원이로부터 청첩장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표 하나와 호텔 숙박권이 함께 포함된 청첩장을 제게 보내주며 꼭 참석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하나뿐인 형제인 제가 축하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의 축하는 전혀 부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물론 전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참석하는 거겠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서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할 수밖에 없네요. 남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돌을 던지거나 손가락질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만큼은 두 사람의 편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와 진원이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자주 만남을 가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진원이가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을 저는 축복하고 있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형제인 진원이도 저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 중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 제 사연을 듣고 너무 나쁘게 말씀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